예,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득이 코로나 관계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직접 물고를 마주보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달력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좀 강의 경청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플러스 알파 라고 잡아봤는데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속 가능한 덕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해서 덕질을 한다. 소위 좀 속된 말로 덕질을 한다고 할 때 지속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BTS를 좋아하는데 BTS에 지속 가능한 덕질을 하려면 너무 많은 BTS 물건을 사면은 용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BTS를 따라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아껴서 잘 배분을 해서 써야지 지속 가능한 덕질이 될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잘 지속 가능하게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쓰자. 그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얘기는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뜻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아우르는 것에서 왜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 강의는 우선 제목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고요. 저는 이상준입니다.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연구팀 팀장이고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 연구직들은 크게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3직급이고 교수님으로 따지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직급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 특히 에너지 문제 중에서도 지금 모든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의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개요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융합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에너지는 기술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특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원을 캐고 그 자원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로 가공하고 이런 문제는 다 기술의 문제고 또 경제의 문제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뒤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품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정책,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정책의 관점, 이런 관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를 높이는 게 하나의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일부 나라에 가면은 에너지가 너무 비싸서 아니면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나라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아울러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의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토론해보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좀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다 하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지금 딱 전환의 시기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결정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또 하나 좀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장 견학을 가보려고 해요. 울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울산에 발전소도 있고 또 울산 주변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또 석유화학 단지가 있죠. 원유를 가공해서 만든 석유화학 단지도 있고 그래서 울산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중에 몇 군데를 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 견학을 가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강의 일정은 뭐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첫 주에는 에너지라는 것의 기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에너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고사에는 좀 휴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에너지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력,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 이제 밀접한 문제인 에너지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녹색 에너지, 예를 들면 재생가능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지속가능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차원의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절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효율과 절약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뤄보고 우리가 구상하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해보고 현장 견학을 가는 이런 순서로 할까 하는데 이 일정은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는 당연히 출석하고 토론 참여하고 발표 평가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패스 오 페일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으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참여하시면 통과할 수 있는 교양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에너지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의 기초라 하면은 첫 번째로 이런 문제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게 사실 에너지라는 거를 제가 처음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여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구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업연구원이면은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겠죠.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는 우리말로 안 썼잖아요. 한국어로 이게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한국어로 직접 이렇게 바꾸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자원이라고 하면은 또 좀 더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자원도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만 자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생물 자원도 자원이고 그래서 다양한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원연구원 이렇게 하면 너무 폭이 넓은 것 같고요. 저희는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니까 근데 에너지란 말이 우리말로 그래서 참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 표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그럼 우리말로 이제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좀 힘이 없을 때 어떤 얘기예요?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끔 이제 힘이 부족해가지고 무슨 드링크 같은 걸 마실 때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보통 에너지를 하고 에너지는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는 물질을 태우거나 마찰시키면 뜨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마찰시키면 이런 열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 빛 에너지, 지금 여기 강의하는 공간에 굉장히 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신데 빛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빛, 가장 잘 알고 있는 태양빛이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빛도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태양빛을 대체해서 전등빛으로 식물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왜? 전등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전기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 전기는 보통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전자의 움직임을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은 다른 에너지로 바뀌죠. 열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화학작용으로 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다른 에너지로 변화하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이란 우라늄이라는 게 분열할 때 나타나는 방출하는 에너지라든지, 또 핵이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역학 에너지잖아요. 기계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 뭐 폭포 같은데 높은 곳에 있으면 잠재적으로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라든지 운동 에너지, 움직이면서 생기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이제 일종의 이 역학 에너지 이 종류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뭐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움직이는 모든 것들, 힘을 내는 모든 것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그래서 때로는 에너지하고 에너지원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에너지원이란 얘기는 에너지 소스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물질, 그 다음에 아니면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실생활에 쓰여지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생 가능 에너지,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써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빛은 오늘 내가 써버렸다고 해서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게, 고갈되는 게 아니죠. 내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수력 마찬가지죠. 물이 흐르는 거는 내가 물을 흐르는 걸 썼다고 해서 내일 물이 안 흐르는 거 아니죠. 풍력, 바람, 뭐 조력, 지열,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고요. 재생 불가능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연료. 우리가 에너지를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 쓴 만큼은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석유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재생 불가능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석유든 천연가스든 이런 에너지는 점점 쓰면 쓸수록 점차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요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더 최근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원래 인간은 어떤 에너지부터 썼을 것 같아요? 원래는 재생 가능 에너지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 수력, 풍력, 조력, 이런 에너지들을 지금의 방식이 아니지만 먼저 썼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인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먼저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산업혁명도 생기고 화석 연료를 쓰면서 이 산업의 폭발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얘기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과거의 에너지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쓰면은 재생에너지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주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미리 이 수업을 들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이 태양광 판들은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뽑아내는 장치고요. 옛날에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보다는 지금은 태양빛, 일종의 반도체예요.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그런 게 태양광. 이 수업을 들었으면 나중에는 태양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요즘에 또 새로운 에너지로 신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가장 많이 접하는 에너지가 아직은 화석연료잖아요. 화석연료를 쓰는데 화석연료를 좀 바꿔가지고 쓰거나, 그 다음에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화석연료를 왜 바꿔서 쓸까요? 그냥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수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소를 쓸 때 수소는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서 쓸까요? 가스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석탄에서
액화시켜가지고 가스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배제되는데 그러면 왜 화석연료로 바꿔서 쓸까? 화석연료를 써서 생기는 문제가 덜 하니까 한 번 더 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탄은 가스는 CH4 화학식으로 CH4 메탄인데 메탄은 기후변화의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탄소를 떼버리고 수소를 쓰면은 탄소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그냥 드릴게요. 옛날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은 석유가 안 나죠. 중동을 영국하고 연합군들이 중동을 막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기를 가동하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히틀러 시대에 석탄을 가스화시켜서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신에너지의 역사인데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신에너지입니다. 예. 다음으로 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썼는데 커머더티하고 프로덕트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말 번역이 이것도 참 좋지 않습니다. 커머더티는 상품이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프로덕트는 제품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커머더티, 상품은 에너지가 커머더티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보통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해서 생긴 물질, 그래서 상품 그 자체로 소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공을 거치는 것들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자연 그대로 채취돼 가지고 물론 일정 수준의 가공을 거치지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머더티. 그다음에 프로덕트는 제품은 뭔가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볼펜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합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품하고 제품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상품은 그 특성 자체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고 해서 이 차별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농산물, 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쌀을 딱 이렇게 집어 들었을 때 이게 어디서 온 쌀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기. 물론 요즘에는 쌀도 봉투에는 브랜드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봐서 바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품이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는 제품은 서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예를 볼펜만 봐도 제가 갖고 있는 볼펜하고 다른 볼펜을 갖고 오면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여기에도 써 있기도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신미 가는지 아니면은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이런 걸로 다 회사별로 차별이 돼 있고 어느 회사 제품은 더 잘 써지고 어느 회사 제품은 더 오래 가고 뭐 이런 차이들이 그대로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런 거를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에너지도 마찬가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왜 상품이에요? 우리가 석유를 쓴다고 실제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에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에서 주유소가 넣었는데 만약 그 브랜드라는 이름을 다 지우고 석유를 보여준다 하면은 석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떤 회사 제품인지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상품인데 그만큼 상품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상품은 차별화가 안 되고 구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상품은 차별화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이든 가격이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강의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석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최근에 오페크가 감사를 한다. 서로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전체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조절하고 이런 얘기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근데 그게 서로 차별화가 된다면 사우디산이나 아랍에미리트산이라든지 러시아산이든지 이게 구분이 돼서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은 그렇게 감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요 공급 자체가 의미를 바로 갖지는 않아요. 근데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을 줄여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치는 게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여기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유가가 올라가면은 기쁜 사람들이 있고, 떨어지면 기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게 그 세계 단순히 차별화되지 않는 이 시장의 세계의 수요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동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또 자원을 다 수입하잖아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품이란 특징이 중요하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1차 에너지는 변화나 가공을 안 하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유, 우리가 채굴한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우라늄, 그리고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로는 1차 에너지가 됩니다. 빛, 태양빛, 풍력 이런 거는 그 자체로 쓸 수 있잖아요. 가공을 한 바가 없잖아요. 그냥 부는 바람은. 이런 건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1차 에너지는 그 자체로 쓸 수 있고요. 그 자체로 쓰지 않고 변환이나 가공, 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직접 쓰는 에너지를 최종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거나 가공된 에너지를 최종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유는 1차 에너지고 휘발유는 최종 에너지입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전기, 최종 에너지일까요? 1차 에너지일까요? 전기는 자연 상태에서는 물론 자연 상태에서 1차 에너지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뭐가 있어요? 번개가 있잖아요. 번개, 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번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에너지로서의 의미는 없고, 전기는 최종 에너지죠. 왜?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콘센트를 꼽으면 쓸 수 있고, 핸드폰에다 꽂으면 핸드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종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쓰는 에너지. 그리고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이런 건 최종 에너지죠. 그러면 전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전환의 과정을 거치는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 때 석유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가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죠. 1차 에너지를 변환하는 무슨 에너지로? 최종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전기라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차이가 대표적인 게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화석 에너지는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석유는 50년, 석탄은 134년, 천연가스는 5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BP라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이 자료는 항상 바뀝니다. 좀 속된 말로 이 석유가 앞으로 50년밖에 못 쓰니까 부족할 거야, 이런 얘기는 속된 말로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는 첫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의 고갈의 의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구상에는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어요. 이러면은 일종의 이제 이 잠정적 고갈이잖아요. 잠정적 고갈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요 얘기가 석유가 50년 남았고 석탄이 130년 남았고 천연가스가 한 5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뻥이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자원을 찾는 속도가 캐내는 속도보다 더 빨라진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50년 남은 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갑자기 100년이 돼버리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래 존재는 알았으나 캐지 못했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셰일 오일들을 근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무지 많은 셰일 자원들을 캘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가치 연수가 늘어났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화석 에너지가 요즘에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자원이나 에너지 경제학자들도 이제 화석 연료가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화석 연료는 자꾸 찾아져요. 자꾸 찾아져서 그러면 왜 화석 연료는 그러면은 시대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왜 하냐면 화석 연료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석유 파동이 70년대 이럴 때는 화석 연료가 이제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 연료 자체가 이 더티하기 때문이라고 많이 하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기후변화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그만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석유환산톤이라는 개념. 석유환산톤은 영어로는 TOE라고 보통 표기해요. TOE라고 표기하고 이게 턴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인데 1TOE는 한 1000만 킬로칼로리 원유 1톤이 내는 발열량을 의미합니다. 원유 1톤을 가지고 열을 내면은 얼마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 TOE라는 단위를 쓸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고 석유가 있을 수가 있고 가스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전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은 많이 보셨겠지만 각각의 고유 단위들이 있어요. 석유는 배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배럴. 뭐 휘발유 우리 넣을 때 몇 리터. 우리 보통 이제 뭐 몇 리터로 잘 넣진 않죠. 그냥 얼마 어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몇 리터로 이렇게 환산돼서 넣어지잖아요. 몇 리터. 그다음에 전기는 뭐 킬로와트시, 메가와트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원들이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만큼 양이 될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단위로 변환해서 표기를 하면은 다 에너지원들을 다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합치는 단위가 뭐냐면은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TOE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기준으로, 석유를 기준으로 그 에너지는 어차피 내는 힘이니까 그 열을 얼마나 내는지를 환산을 해서 석유로 환산을 해서 나타낸다. 나중에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문제.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아마 질문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원유로 환산해요? 석탄으로 환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위도 있습니다. 근데 TC라고 해서 석탄 환산톤도 있습니다. 근데 TC보다는 단위로는 원유를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석유환산톤이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서로 환산을 해서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게 아무래도 표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석유환산톤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석유환산톤이란 단위를 많이 쓰고 그래서 원유는 1톤이면은 휘발유는 보통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1280리터. 전기는 그럼 얼마만큼이에요? 하면은 4695kWh. 한 가정에 보통 우리나라 한 가정에 한 달에 얼마 쓸까요? 한 달에 한 300kW 정도가 평균 정도 됩니다. 300kWh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한 10배가 넘으니까 한 1년치 전기 쓰는 거랑 비슷하다. 1TOE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럼 1TOE를 재밌게 한번 바꿔볼게요. 1TOE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은 연비 14kg per 리터. 리터당 14kg 가는 차, 한 아반떼, 소나타 이런 급들이 한 이 정도 가죠. 이런 차들이 서울, 부산 410km를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22번. 22번 왔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게 있었네요.
일반 가정이 293kWh를 쓰는데 달마다 한 1년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유 1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거고 22번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집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유 1톤이라는 양이 굉장히 적지 않은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건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에너지 쓰나? 2017년에 주요 건물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썼는지 저희 연구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에너지 총조사하고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건물이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의 집합 단위 중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데는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학교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를 이거를 제가 원래 이제 수업을 하려면 딱 가리고 수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데가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건물 중에서는 좀 전기를 많이 써야만 하는 곳 이런 곳이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삼성 서울병원. 병원은 수술하고 환자들을 하고 공기도 돌려야 되고 여러 기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강남 삼성 서울병원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딱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 나왔죠. 롯데월드 가면은 다 기구를 돌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조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구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TOE를 환산해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비는 아까는 전기였고요. 이거는 에너지 전체. 우리 도시가스 이런 거 하면 1.2 TOE 정도 씁니다. 1년에 1.2 TOE인데 1.2 TOE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5만 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1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물이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온실가스 얘기를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떼면은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화석 연료는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물질이 뭐냐면 C예요. 영어로 C. 영어로 C는 탄소. 탄소가 산소랑 결합되는 것을 연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은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황, 수불환탄소, 과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가 있는데 메탄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쓰는 가스는 메탄입니다. CH4. 요 가스는 메탄이고 대부분 이제 이 가스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아산화질소, 육불황, 수불화탄소, 과불화탄소가 있는데 육불황, 수불화탄소, 과불화탄소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아닌데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니까 뒤에 다시 나중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 1톤 CO2를 배출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가 1톤을 배출한다는 거는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종이컵도 아끼고 비닐봉투도 안 쓰려고 하고 종이 청구서도 안 받는 이런 운동들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청구서라든지 우편물 청구서 이런 것들 안 받는 운동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래서 종이컵은 286개를 만들면 온실가스 1톤 그리고 비닐봉투는 400개, 종이 청구서는 3,300개 정도 이거를 만들 때 온실가스 1톤이 배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이컵을 286개를 우리가 안 쓴다면 그만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만들어도 되고 286개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는 어떻다? 온실가스를 1톤을 줄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에너지 원별로 온실가스 배출은 제각각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고 특히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는 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에너지를 쓸 때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얼마나 절약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로 에너지 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ntensity라고 하는데 에너지 intensity라고 하는데 이 intensity가 뭐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뒤에 나오면은 다른 물량 에너지 원단위가 나오는데 기본은 뭐냐면 에너지 공급량 나누기 부가가치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단어 쓰는 게 GDP이죠. 그래서 부가가치 하면은 그럼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했는지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 경제가 100만 원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썼나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100만큼을 썼는지 50만큼을 썼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에너지를 50만큼 쓴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원단위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누기인데 에너지 공급량을 부가가치로 나눈 게 에너지 원단이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보통 부가가치로 나눌 때는 경제적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생산할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썼냐기 때문에 경제적 에너지 효율이라고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물량은 기술적 에너지 효율입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하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차량,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 때 어떤 에너지를 써요? 전기도 써야 되겠고 조립하려면 그 다음에 자동차에 색칠하고 자동차에 도장을 하려면은 가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려면은 아까 말한 뭐가 필요해요? TOE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다 얼마나 서로 가스하고 그다음에 전기는 바로바로 서로 더해지지 않으니까 하나의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TOE로 바꾸면 되겠고 그 TOE로 바꿔서 투입 에너지 얼마나 썼나 그리고 제품 생산량은 몇 대 이렇게 나누면은 기술적 에너지 효율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한 대를 만들 때 에너지를 얼마를 썼는지 100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네시스를 하나를 만들 때 100 TOE를 100만큼의 에너지를 썼는데 100만큼 에너지를 쓴 것을 9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에너지를 아낀 거죠. 제네시스를 만들 때 에너지를 덜 쓰는 거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좋아진 거죠. 이런 기술적 에너지 효율을 나타낼 때 물량 에너지 원단위를 씁니다. 사실 물량 에너지 원단위도 꼭 기술적 에너지 효율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제적 효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아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가능합니다만 주로 이제 부가가치 원단위가 경제적 에너지 효율, 물량 에너지 원단위가 기술적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량 에너지 원단위가 좋으면은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차 제가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 TOE가 든다 하는데 설비를 더 기술적으로 좋은 설비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되게 우리 집에서 콘센트를 뽑아 놓는 것처럼 전기를 아꼈어요. 그러면 에너지 원단위가 좋아진 거고 더 기술적 효율이 좋아진 거고 절약을 한 거고 그래서 원단위라는 지표를 효율 지표로 씁니다. 그러면 원단위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설비가 노후화. 집에 요즘 광고 보시면은 보일러 광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은데 보일러 하면은 콘덴싱 보일러로 하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지구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광고 보셨죠? 그런 광고는 왜 나오냐면은 콘덴싱 보일러는 더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똑같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 때 더 가스를 적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은 기술적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보일러가 아주 오래돼서 찌꺼기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가스는 많이 먹는데 집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적 효율이 나빠진 거죠. 이런 낭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스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바꿔주겠죠. 물론 바꿀 때는
돈이 드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따져보는 거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 중에서 우리 보통 킬로와트라는 표현, 그 다음에 킬로와트시, H라는 게 붙어 있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우리 집에 에어컨, TV 이런 전자제품 보면은 전력의 단위를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력의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서 1000와트, 보통 와트라는 이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를 따서 와트라는 에너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와트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이 TV가 예를 들어서 1000와트다. 그러면은 1kW, 그 다음에 1000kW면 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하드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이 단위가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전기의 단위도. 근데 이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의 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00kW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TV를 돌릴 때 1000kW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용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돌리기 위한 힘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썼는지는 1000kW라는 힘으로 얼마 동안 사용했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H가 붙는 겁니다. 1000kW를 1시간 동안 쓰면은 1kW H, 1kW C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얼마나 전력량을 썼는지. 그러니까 1000이라는 힘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썼으면 1000Wc 또는 1kW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kW라는 전자제품을 1시간 쓴 거하고 2시간 쓴 거하고 당연히 얼마나 많이 썼는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모의 예를 하나 보시면 전자제품을 2시간씩 30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량은 1kW라는 힘을 썼는데 그걸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30일을 썼으니까 60kW가 된다. 그럼 우리 집에 전기요금 나올 때 300kW가 나왔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전기 사용을 이번 달에 전기요금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300kW 썼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전력량을 얼마나 썼냐는 의미하기 때문에 300kWh를 썼다. 300kWh. 그래서 C를 썼다. 얼마만큼의 양을 썼나를 나타내고 그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Wh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거죠. 순간의 힘을 나타내는 게 kW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전제품 한번 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전력 데이터 한번 보면은 맨 왼쪽에 TV 한번 보겠습니다. TV는 보통 뭐 여러 가지 TV는 크면 클수록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소비 전력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평균을 내보면 한 106kW 정도. 순간에 그럼 106이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얼마나 쓰냐면 대당 280분. 생각보다 TV 많이 보죠. 그래서 280분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하루에 280분이면은 4시간 이상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1년 동안 하면은 전력 소비량을 얼마나 쓰느냐? 184kWh 정도 대당 연평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틀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TV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소비 전력이 얼마예요? 순간 소비 전력이 TV의 20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평균 사용 시간도 당연히 많죠. 쓸 때는 당연히 많고 그러니까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은 그 대신 이 연간 사용 시간 자체가 적잖아요. 에어컨은 언제만 써요? 여름에만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으로 볼 때는 TV의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을 보면 TV의 2배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한철이니까. 자, 컴퓨터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선풍기는 에어컨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 전력이 어때요? 에어컨하고 비교도 안 되죠. 굉장히 조금 씁니다. 그 대신 연간 사용 시간을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더 많이 쓰죠. 선풍기는 틀어놓고 있는 경우 많죠. 에어컨은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소비 전력은 선풍기를 쓰면은 훨씬
적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기. 여기 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냉장고가 있는데 어떤 게 전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일단은 힘이 센 거 같은 거, 힘이 셀 것 같은 가전기가 많이 쓰잖아요. 물도 뿜고 뭘 끓이면은 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딱 어떤 거? 청소기. 청소기가 굉장히 전기 많이 쓰고 식기세척기도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식기세척기 할 때 어때요? 물도 뿜어줘야 되고 그걸 어떤 물 뿜어야 돼요? 따뜻한 물 뿜어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밥솥은 근데 맨 밑에 연간 사용을 보면은 뭐가 많이 써요? 순간 전기 사용량은 식기세척기가 많은데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전기밥솥이 제일 많죠. 왜 그럴까요? 식기세척기는 많이 안 쓰잖아요. 자주 안 쓰잖아요. 전기는 매일 밥 짓고 또 보온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가전기기 중에서 실제 연간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기밥솥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너지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더 플레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지만 에너지를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